예, 문제를 좀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번 문제부터 161페이지의 16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주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15년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갑의 동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라고 했고요. 우리 근로소득 공제율도 주고 있습니다. 1번 보면 소득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고 갑은 해당 소득들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다. 아래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고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보면 A의 사내 연수 강연 수당이 300만원 있는데 이게 기타 소득이겠죠? 그 다음에 사내 연수니까 이건 근로소득이겠네요. 그 다음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연료는 기타 소득이고요. 국가 주최 우수 기술대회 상금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복권 당첨 금액이 구입 금액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 얘는 그냥 무조건이니까 일로 넘어오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산업재산권의 양도 금액은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1번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타 소득은 1. 총급여부터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일단은 강연수당이 300만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고 외에 급여와 상위 합계가 6,200만원이 더 있대요.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것처럼 대학생 특별강연 한 거 500만원에 20% 남고요. 그 다음에 국가 주체는 아니었고 본인이 산업재산권 양도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총 얼마가 남냐면 300만원이 남네요. 요 300만원 기타 소득으로 할지 종합소득으로 할지 아니면 분리과세 할지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보아하니 총급여가 일단 6,500이고요. 종합 근로소득공제는 1,300 나오나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자, 2분의 종합소득 공제액이 400이래요. 좋은 문제네요. 왜냐하면 요 300이 지금 분과할지 종과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잖아요. 이 사람 종가로 가는 순간 400밖에 안 빼주니까 지금 5,200에서 4,000을 빼도 요것만 해도 4,800인데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이 24%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얘를 종가시켜야겠어요? 분가시켜야겠어요? 분가시켜야겠죠? 그래야 이 사람의 어떻게든 세부담 최소화가 되니까. 왜냐면 종가시키면 24%, 분가시키면 20%로 끝나니까요. 정답은 분류과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5,200만원만 종합소득 금액이 남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참 좋은 문제네요. 자, 이번에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본 기출문제입니다. 1번. 사업소득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때 이자와 배당소득은 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기본세를 적용받으면 선택할 수가 있죠. 2번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 요거 배당소득이죠. 유사 배당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연예인이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 그러면 사업소득이겠네요.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에 빠른 날로 한다. 1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맞는 말이고요. 4번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의 연금의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한다는 말은 없었죠 아까. 그러니까 이거 다 합산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5번이 맞는다는 소리인데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소득세액을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죠. 아니면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5번이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우리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5년 사업소득 관련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이용해서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장세액공제가 문제에 나왔네요. 이것도 기출문제였군요. 자, 1번 갑은 국내 세 주택, 각 주택의 기준시가가 모두 3억을 초과하고 있고요. 그중 2주택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고 다음과 같이 전세로 일단 임대하고 있죠. 주택 A와 주택 B가 있는데 주택 A의 임대보증금의 적수가 더 크니까요. 결론적으로 A부터 일단은 3억 중에 이제 1억을 빼주고 그러면 B 5억에서 2억밖에 안 빠지겠군요. 5억에서 2억 빠지는 거 B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겠습니다. B는 보니까 주택 A와 주택 B가 있는데 임대기간은 어차피 1번에 있는 주택 A도 2015년이 1년 내내 끼고 있고요. B도 지금 1년 내내 끼고 있으니까 주택 A에서 먼저 1억을 차감하고 주택 B에서 나머지를 차감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015년은 그럼 B만 잡히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A하고 B가 있는데 A 1억에서 먼저 1억을 싹 다 빼버리니까 A는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아요. B만 남는데요. B는 지금 5억이었나요? B 5억에서 얘 2억을 빼줘서 B만 계산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두 개가 겹치면 임대보증금의 적수가 큰 것만 계산을 하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B만 계산이 됩니다. B는 2015년 11월부터니까 11월과 12월 61일 그 다음에 여기는 365일 그래서 365일분의 61일이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문제에서 줬을 텐데 양가로 이번 보니까 7.3%로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업 시행 초기니까 60%만 이런 제도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60%까지만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빼버리시면 그럼 여기서 간주임대료 얼마 나오냐면 219만 6천 원이 일단 간주임대료로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이 또 있죠. 양가로 3번에 위의 주택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익 금액이 또 안 그래도 4천이 있고 필요경비가 또 2천이 있다고 그러네요. 더하기 4천 빼기 2천을 해서 2천만 원이 더 있네요. 그리고 종합소득은 총 8천만 원. 다른 게 또 있다는 소리구나. 결론적으로 사업소득 금액은 2,219만 6천 원이 있고요. 이거 말고 종합소득을 다 더하면 8천만 원 있고 가세표준은 6,400이고요. 산출세액은 1,0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 1,000만 원 여기서 기장세액공제 물어봤잖아요.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자신의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곱하기 문제에서 전체 과표는 6,400 줬고요. 전체 소득금액은 8,000 줬으니까 8,000에 대해서 지금 기장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2,219만 6천 원이고 여기에 곱하기 기장세 공제율 20% 가능하죠. 20%. 100만 원 한도로 20% 가능합니다.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554900이 나오네요. 54900 나오니까 정답은 2번에 55만 4,900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소득세 관련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CPA 2014년 기출문제네요. 1번 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 선택해라. 금방 아까 나왔던 문장 또 나왔군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하고 위탁 아동을 포함해서 2명인 경우 3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공제한다. 바뀐 자녀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산출세액이 없어서 아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 5년이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중에서는 5년 이월되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세액 감면이죠. 세액 감면은 이월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제 4번이 오답 되겠습니다. 5번 보면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양쪽이나 한쪽은 면제해주죠. 정부 간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번의 주 A에 회계과장으로 근무 중인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문제네요. 2014년 세무사 기출문제인데요. 기존에 이제 없던 유형으로 나온 새로운 유형 문제입니다. 물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의 유형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월급쟁이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잊지 마세요. 자녀세액공제 잊지 마세요. 특별세액공제 있어요. 특별세액공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죠? 워낙 많고 중요하니까. 보험료 있고 의료비 있고 교육비 있고 기부금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어요. 자, 보면 양가로 1번 2015년 귀속되는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요. 산출세액은 일단 300만 원 줬습니다. 2번 15년 중에 갑을 자기 자신인가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보험료가 지급액이 200만 원 있었지만 안타깝지만 한도 100만 원에 걸립니다. 12%, 15%, 15%, 3천까지 15%, 3천을 초과하면 25%. 그 다음에 3번 2015년 중에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800만 원 있었습니다. 한도에는 안 걸렸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무려 4명이래요. 그럼 1명은 15, 2명은 30, 3명은 50, 4명은 70. 나 또 이런 분 처음 보네. 다산의 상징이군요. 출산들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그냥 한도인 66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간단하지만 깔끔하네요. 여기를 싹 더하면 268만 원인가 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2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 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 보관하지 못한 사유가 화재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은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상용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55%, 그 다음에 50만 원 초과이면 30%를 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는 66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일용 근로자한테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상용 근로자한테만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렸겠습니다. 3번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이 20% 이상이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 요건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중복되면 세액 감면
2월 공제되지 않고 올해가 마지막인 세액공제, 2월 공제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사업자의 조특법상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는 감면자 산출세액의 35%인데 3천만 원을 초과하면 45%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7절을 마치고 이제 8절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남았네요. 그러면 8절에 퇴직소득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절은 퇴직소득인데요. 그 퇴직소득은 지난 몇 년 동안 좀 개정이 많이 있었던 편이고요. 이제 올해 2015년은 큰 개정이 있진 않았습니다. 퇴직소득 183페이지의 빈출유형 01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 네모에 보시면 퇴직소득의 범위인데요. 일반적인 퇴직금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소득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 1번에 보시면 공적연금 일시금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하고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 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뺀 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로 올라가시면 양가로 2번에 기타 유사소득은 위 동그라미 2번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즉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겠죠. 아니면 이런 데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합니다. 빨리빨리 줘야 하는데 못 줘가지고 지연하면서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주면 그것도 이자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같이 과세가 된다는 뜻이고요. 3번 이런 건 없어야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우리한테 퇴직금을 지연 지급할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4번에 과학기술인 공제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5번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퇴직금의 가장 일반적인 범위인데 당연히 동그라미 1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임원특례라고 해서 임원의 경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것이 2012년 개정세법에서 아주 중요했었죠. 개정되자마자 세무사 1차 시험은 그 해에 계산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주 2번으로 내려오시면 퇴직소득과 유사소득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의 한두 초과액은 한두 초과니까 원래 손불의 상여처분 받잖아요. 법인세에서. 손불의 상여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소득 과세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임원의 경우는 2012년부터 근속기간의 3배수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과세가 되는데 이따 저희가 주 3번에서 다시 볼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법인세하고 연결되는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꽃표시 보시면 2012년까지는 퇴직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할 때 퇴직소득이나 그 외에는 특정인한테만 너 이쁘다, 너 고생했다고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을 줘버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이었지만 2013년부터는 퇴직소득의 과세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을 원인으로만 받으면 원칙적으로 금방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아닌 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184페이지 주 3번은 한때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임원의 퇴직급여 2011년 말까지 퇴직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제외죠, 제외. 및 이제 공적연금 일시금은 제외, 요건 제외입니다. 그것 중 다음 금액을 초과하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중에 보시면 퇴직 전 3년 동안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12개월분의 2012년 이후 근속기간, 이게 뭐 2년, 3년, 4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12년 이후 근속기간이 만약에 6월 30일자로 2015년에 퇴직하면 3.5년, 4.5년에 수수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몇 월 달에 퇴직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딱 3년, 4년, 5개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이렇게 소수점에 해당하거나 몇 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12분의 12개월분의 정확히 근속 개월수를 곱해가지고 이게 3년, 4년, 5년, 어떤 사람은 3년 반, 4년 반, 어떤 사람은 3.25년 이렇게 소수점 나올 수 있습니다. 곱하기 3배를 곱합니다. 여기서 꽃표시 1은 퇴직 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월 환산을 하고 되어 있고요. 1년 미만의 경우도 역시 월 환산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금액은 2011년 12월 31일 전에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로 곱한 금액이고요. 다만 2011년 말 당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자기가 10년 근무해가지고 2011년까지가 6년이요. 2012년부터가 4년이어서 10년 근무에
퇴직금을 10억을 받았다면 이제 2011년까지가 6년이니까요. 2011년까지 퇴직금이 6억, 그 다음에 2012년부터 퇴직금이 4억이 돼요. 이 한도 규정은 2012년 이후 것만 누적되는 것만 한도 규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10년 근무했다고 치고 10억 받았으면 2011년까지가 6년이요. 2012년부터 12, 13, 14, 15가 4년이면 6대4로 안분해서 4억 부분에 대해서만 이 한도 규정을 적용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대표이사 유씨는 2015년 9월 19일에 5년 5개월 15일 근무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6년으로 치죠.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는 3억 5천을 받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과거 방식대로 2011년 만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퇴직금이 1억일 뻔했대요. 올해부터는 엄밀히 말하면 전체 6년 근무한 셈이고요. 그때 2011년까지는 1년 근무했으니까 3억 5천을 6대1로 나눠서 하셔야 하는데 가로에 있는 것처럼 과거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2011년 말 금액을 줘버렸으면 이 금액으로 할 때 더 유리하다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과거에는 2011년 말까지의 금액을 이렇게 가로 안에 줘버렸다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사람이 6년 근무했고 3억 5천을 받았다면 2011년에 근무한 것이 이제 6분의 1이요. 2012, 13, 14, 15가 6분의 4가 되니까 6분의 2하고 6분의 4로 안분해서 원래는 계산하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의 한도는 1억 2천 곱하기 10% 곱하기 3과 12분의 9 왜냐하면 3년 3.75년 근무했으니까요. 곱하기 3배수 하면 1억 3,500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라고 해서 2012년 이후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지금 구하고 있죠. 보시면 2012년 이후에는 총 2억 5천을 받아간 셈인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 한도가 1억 3,500이니까요. 결국은 1억 1,500만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의 한도 초과가 돼버리고요.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3번 이분의 전체 퇴직소득은 3억 5천인데 그중에 1억 1,500이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 과세되니까 결국은 2억 3,500만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오시면 퇴직 판정의 특례에 양가로 1번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1번 종업원이 임원이 되죠. 이러면 이제 퇴직 사유가 발생했지만 줘버리지 않는다면 돈으로 주지 않는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합병, 분할 등의 조직 변경, 사업 양도, 즉 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우리 소위 왜 관계사 간 전출입이라고 법인세에서 배우셨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퇴직으로 안 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양가로 이번에 퇴직소득의 중간지급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으면 이때 임원인 사람 포함해서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1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여선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면 우리 소득세에서도 적법하게 퇴직으로 보고요. 2번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에 전환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준다고 보고요. 3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도 퇴직금을 적법하게 준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옆 페이지 2번 네모에 비과세 퇴직소득은 그냥 이것도 근로의 연장으로 마지막 날 퇴직하는 날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정을 준용하면 되고요. 3번 네모의 퇴직소득의 계산구조에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급여가 동일해서 별도의 필요경비가 없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소득 공제가 2016년부터는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2015년 시험이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보면 주 1에 내려오시면 정률 공제하고 근속연수 공제가 있는데 정률 공제는 퇴직소득 금액의 40%까지 무조건 빼주는 제도고요. 근속연수는 이게 웬만하면 표로 줄 텐데요. 시험 문제에서 3년까지는 30만 원, 5년까지는 30만 원, 그 다음에 10년까지는 50만 원, 20년까지는 80만 원, 20년을 초과하면 120만 원까지 단계별로 근속연수 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에서 표를 줄 확률이 크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까지 해서 퇴직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기본세율을 곱하는데 이때 연분연승법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빼는데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 1차 수업 목적으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거 화살표 보시면 다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달리 이거는 5년 동안 이월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갈지 아니면 필요경비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보다시피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세액이라고 과거에 퇴직하던 날 이미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차감 납부세액을 구하고 있고요. 우리 주 2번으로 내려오시면 연분연승법이 2013년에 한번 대박 바뀌었는데요. 박스에 있는 것처럼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과세표준의 5배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예전에는 5배 같은 거 안 곱했는데요. 이제는 5배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에 기본세율 곱하고 아까 5배 곱한 거 미안하다며 다시 5분의 1로 없애주고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주는 연분연승을 하기 전에 최근에는 가상으로 5배를 곱했다가 5배로 나눠준다는 거 최근에 2013년부터 이런 규정이 생겨가지고요. 앞으로 퇴직소득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2012년까지의 과표하고 2013년 이후의 과표를 나눠서 2012년까지 과표에는 5배를 안 곱하는데 2013년 이후 과표는 5배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뒷페이지에 예제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계산 문제에서 풀 테니까 이 예제는 제가 지금 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단해 보시면 참고라고 해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출제 가능성은 있으나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자소득의 일종이나 퇴직소득처럼 연분연승을 적용하라고 제가 화살표에다가 요약을 해놨고요. 양가로 1번 과세표준은 초과반환금 빼기 초과반환금의 40%, 왜냐하면 퇴직소득도 요새 40%를 빼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퇴직소득이 2010년까지는 50% 빼줬으니까 좀 짜증나지만 2010년 이전분은 50% 빼주고 2011년부터 40% 빼주고 있고요. 납입연수 공제라고 제가 왜 우리 퇴직소득에 5년이면 30만 원 빼주는 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납입연수 공제를 똑같이 빼줍니다. 산출세액도 과세표준 곱하기 연분연승을 해야 하니까 납입연수분의 1로 나누고 기본세를 곱하고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 4번으로 내려오시면 중간정산한 자가 최종 퇴직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3년 전에 중간정산했고 올해 정말 진짜 최종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함.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세 일부 냈고요. 이번에 3년을 더 근무해서 10년 채우고 진짜 퇴직을 할 경우에 다시 정확한 퇴직소득세를 구해서 예전에 3년 전에 중간정산할 때 잠깐 냈던 세금을 정산받는 이런 제도죠. 즉 전체 퇴직금 중간정산분 더하기 이후 최종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해서 세액 계산을 한 다음에 중간정산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187페이지 가보시면 4번에 퇴직소득의 수입식인데 원칙은 현실적인 퇴직일입니다. 이것도 현금주의 아니에요. 퇴직주의라고 해요. 퇴직주의.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현금주의인데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받는 일시금이라든지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이런 것들은 현금주의 가고 있는데 다시 현금주의의 꽃표시 예외가 있죠.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그 퇴직 받은 날로 개정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개정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 내무의 퇴직소득의 과세 방법입니다. 원칙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삼성전자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체 시 과세 이연이라고 제가 4절에서 연금소득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막 그림 그려가면서 내가 5천만 원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과세가 이연됐다는 둥 해서 이제는 퇴직을 할 때마다 퇴직소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개인 통장에 넣어놓고 이걸 과세 이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체 시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 즉 예를 들어서 일시수령 같은 건데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안 걷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직장생활 그만두는 55세든 65세까지 내 개인형 퇴직연금에다가 지금까지 퇴직금 회사 옮길 때마다 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에 내가 직장생활 진짜 그만두는 65세에 이 퇴직금을 받아가면 그때 한 번에 과세하겠다는 게 이 퇴직소득 과세 방법의 취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땡마크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 즉 뭐 우리 왜 DB형, DC형 있잖아요. 연금계좌에 있거나 그 연금계좌로 다 지급해버리는 거죠. 나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지급하면 돼요. 앞으로 삼성생명에서 퇴직할 때 내 개인 통장에 돈 받지 마시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계좌에다가 싹 다 집어넣은 다음에 65세 한 번에 바뀝니다. 그 다음 땡마크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만약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통장에 줘버려도 내가 60일 안에만 삼성생명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찾아가지고 나 개인형 퇴직연금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IRP라고 소위 얘기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나의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퇴직소득세 정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A사, B사에서 2번 퇴직을 합니다. 상당히 능력자 형님이시네요. 한 해에 2번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보면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한 다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땡마크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마크에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인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일종의 2번 퇴직했으니까 정산을 하라는 개념이고요. 양가로 2번에 퇴직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양가로 1번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공부하신 거고요. 이거는 퇴직자 입장에서 공부하시는 건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차기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다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에 의해서 소득세를 이미 다 납부해버리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요. 현실적으로 퇴직소득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5월 달에 확정신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꽃표시 1번 2연 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올해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아버렸다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내가 이전한 상태에서 내 개인형 퇴직연가에 집어넣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데 박스 보시면 이연 퇴직소득세는 이번에 퇴직소득을 진짜 산출했던 금액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직소득 금액분의 연금계좌로 지급 또는 입금된 금액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번에 퇴직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5억 정도 퇴직금을 받았는데 5억을 다 받아간다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을 집어넣는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집어넣으니까요. 1,000만 원 세금이 그대로 과세 이연이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1,000만 원 세금 원래 나왔는데 5억 받을 것 중에 3억을 받았다면요. 3억을 이연시켰다면 3억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연시켰다면 600만 원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거고요. 나머지 400만 원만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시면 됩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금은 현재 세법은 이걸 100%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퇴직소득세 나왔는데 5억 받아야 할 것을 5억을 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시켜라. 즉 과세 이연하라고 요새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표시 2번 2연 퇴직소득을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의무자, 즉 삼성전자는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2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연금에 수령할 때 당시에 2연 퇴직소득세 곱하기 연금에 수령 시 당시 2연 소득분의 이번에 연금에 수령한 2연 퇴직소득을 이런 식으로 분모분의 분자를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라는 뜻이고요. 자, 그 밑에 꽃표시 3번 이 경우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해서 만약에 환급 받을 일이 있으면 환급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입니다. 퇴직소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노사합에 의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동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퇴직금이 아니면 뭐가 퇴직금이죠? 이거 1번 오답이네요. 2번 A가 12월에 지급한 퇴직한 갑의 퇴직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 퇴직급여액은 어쩔 수 없이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거 나중에 배우시는 그 우리 소위 원천징수 특례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퇴직소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 중에 하나고요. 4번은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5번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죠.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이 규정이 바뀌자마자 바로 나왔던 CTA 계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이기도 하죠. 주 A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갑이 2015년 12월 30일대로 퇴직하면서 5억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 5억 받았어요. 5억 받았는데
이 5억을 2011년까지 금액하고요. 2012년 이후 금액으로 나눠야 돼요. 보니까 2011년 8월에 근무했으니까요.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1년 8월부터 12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이니까요. 4년 XX지만 결국은 5년을 근무한 셈이고요. 2011년까지 1년 근무한 셈이고 2012년부터 4년을 근무한 셈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2011년 12월 31일 날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이 숫자를 그냥 이 문제에서는 5천만 원으로 간단히 줘버렸죠.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한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4억 5천에 대해서만 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억 5천의 한도도 한번 구해보면요. 이분 퇴직하기 전 3년 동안 평균 급여를 한번 환산해 보세요. 13년, 14년, 14년이 15년이 평균 3년 퇴직금이고요. 3년 급여고 이게 보다시피 9천만 원하고 1억 5천하고 1억 2천씩 받았으니까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냥 1억 2천이군요. 한마디로. 평균 내면 1억 2천이죠. 곱하기 이분이 근속연수가 보다시피 5년인데요. 이 규정은 2012년부터 바뀐 규정이니까 2012년 이후에 근속연수만 곱하셔야 돼요. 여기에 10분의 1 하시고 근속연수 4년에다가 곱하기 이제는 3배수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이 금액이 1억 4,400이 나오는군요. 1억 4,400이 나오니까 미안하지만 한도 초과가 1억 600이 나와서요. 결론적으로 이분의 퇴소 금액은 5억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 중에서 1억 600은 한도 초과로 날아가니까 394? 3억 9,400만 이분은 퇴직소득 금액으로 남습니다. 1억 4,400이고 이게 한도니까 잘못 구했네. 106이 아니라 306이네요. 306. 4, 5천 중에서 306이 한도 초과니까요. 306이 빠지고요. 결론적으로 이분의 한도는 194가 남네요. 194. 맞죠? 194가 남고 여기에 이제 퇴소공제 빼줍니다. 퇴소공제는 아시겠지만 일단은 정률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40% 빼주는 거 있죠? 194M에 무조건 40% 빼주고요. 근속연수공제는 딱 5년 근무했으니까 150만 원을 빼주네요. 이거 얼마 나와요? 7천 얼마 나와요? 776 나오네요. 776 나오니까 두 개 더하면 이분의 퇴소공제는 791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퇴소과표가 잡히겠죠? 퇴소과표는 194에서 791 빼니까 11 얼마 나오겠어요? 맞아요. 114.9M이 나옵니다. 곱하기 T%를 적용하셔야 하는데 이 T%를 이제는 2012년까지 2013년부터 바뀌었으니까요. 2012년까지와 2013년 이후로 나누십니다. 자, 2011년에 근무했으니까 11년하고 12년까지는 이분이 전체 5년 중에 2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코 표시가 중요한데요. 114.9M을 전체 5년 근무 중에 2년으로 1차 안분하면 이 금액이 4596이 나오는군요. 4596이에요. 그래서 4596M은 곱하기 연분 2년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구간이겠군요. 두 번째 구간이어서 곱하기 15% 빼기 1.08M으로 누진공제 빼주시고요. 다시 아까 2년으로 나눴으니까 곱하기 2년으로 환산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이후 근속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1149M에 곱하기 전체 5년분의 3년 부분으로 안분을 해주셔야 하니까 이 금액은 얼마 나오냐면 6894 나오네요. 6894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꽃표시죠. 꽃표시 2에 6894M의 두 번째 꽃표시. 그 다음에 2013년 이후 13년, 14년, 15년 3년 근무했으니까요.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다 뭐를 곱한다? 무려 5배를 곱한다. 5배. 뭐야 그러면?
와, 그러면 과표가 엄청 뛰어버리네요. 6894에 5배 곱하고 3년으로 나누면 거의 1억 얼마 이상이 나오니까요. 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네 번째 구간인 35%의 누진공제가 14.9인가요? 14.9m을 빼주시고요. 다 끝났다고 여기에다가 가로 닫고 다시 아까 5배 곱한 거 미안해. 뒤늦게 때늦은 후에 5분의 1 해주시고 아까 3분의 1로 나눴으니까 다시 3년을 곱하는 아주 복잡한 이제 연분연수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각각 4734 나오고요. 위에 거는 4734 나오고 아래 거는 15189가 나오네요. 15189가 나와서 2013년부터는 과표를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산출세액은 19923이 나오는군요. 산출세액은 19923이 나오는 이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바뀌어버렸네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까지만 풀어드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 문제는 2011년에 근무 시작한 임원이 2015년에 퇴직하는 문제다 보니까 2011년까지는 세배수 규정을 안 맞는데 5억에 대한 2012년 이후에 세배수 규정을 맞는 문제라고요. 그 세배수 규정으로 이미 부인된 금액은 문제에 있는 것처럼 3억 6천이 부인돼 버립니다. 3억 600이네요. 3억 600이 부인돼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날아가니까 1억 9,4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9,400에 정률공제 40% 해주고요. 근속연수 공제 5년 해주니까 두 개 빼면 7,91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 1,490만 원 나오는데 지금부터 또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이분이 2011년, 12년 근무한 것은 5배 규정을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14.9M을 5년 근무 중에 2012년까지가 11년, 12년이니까 5분의 2 하시면 4,596만 원이 첫 번째 과표가 되고요. 나머지 2013년 이후는 5년 중에서 3년 근무했으니까 5분의 3 하시면 보다시피 6,894만 원이라는 과표가 일단 두 개 생기고요. 얘는 2011년, 12년이 2년이니까 2분의 1로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13년, 14년, 15년이 3년이니까 3분의 1로 나누신다고요. 2분의 1 나눈 다음에 다시 2배로 환산해주고 3분의 1 나눈 다음에 다시 3배로 환산해주는데 2013년 이후는 안타깝지만 최근에 5배를 곱하라는 이상한 규정이 생겨가지고요. 여기 5배 곱하고 뒤에 미안하다고 다시 5분의 1로 나눠주면서 이 퇴직소득의 계산 문제가 상당히 최근에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면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계산 문제 나오면 쫄지 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양소득세는 또 잠시 후에 강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